두 분이 이렇게 막상 왔을 때 정말 적응 안 됐던 문화적 차이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뭘 몰라서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모른다고 하고 또 누구를 바꿔주시고 또 누구를 바꿔주시고 이렇게 계속 전화 연결이 계속 딴 쪽으로 넘어가는 거. 저는 그게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나는 여기에 질문하려고 여기를 연락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거. 외국 사람은 나이 상관없이 그냥 이름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세도 Hi Jenny 이러고,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60살 대신 선생님들이랑도 막 그냥 자기 사생활 얘기하고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랬는데 여기선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바로 매장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 자신을 컨트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답답함이 있어요. 내가 일부러 무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외국에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내가 너무 나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분명히 있어서 분명히 욕을 먹을 때가 많을 거예요. 저희는 그걸 알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셨잖아요. 네. 이제 문화적 차이를 떠나서 이제 실생존이 여기 이제 걸려 있는 건데 주거나 복지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외국인들한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만 하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드는 생각이 외국인들 나중에 집 살 때 주담대를 어떻게 받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거 관점에서 뭐 또 막히거나 어렵거나 그런 것도 있으세요? 청약통장에 저희 둘 다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청약통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게 2순위밖에 안 돼요. 아, 외국인이라서? 1순위도 안 되고 특별도 안 되고 뭐 그 있잖아요. 그 신혼부부만 되는 네. 뭐 그런 거 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순위 캘린더를 보고 2순위다 하면서 그걸 기다려요. 근데 보통 1순위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아예 청약은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외국인들도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긴 하나 봐요. 되긴 해요.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거죠. 혹시 그러니까. 캐나다도 청약이 있나요? 청약이 아니라 캐나다는 pre-construction이라고 지어지지 않았을 때 분양을 하는 콘도를 저희가 그냥 사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 막 지원금 많이 주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거 해당 안 되는 거? 근데 뭐 지원금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경기도 살았을 때 딱 한번 그때 외국인이 뭐 돼가지고 한번 받은 적 있는데 최근에 뭐 뉴스에 뭐 외국인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가봤는데 막상 가면은 안 되는 이유가 가족 등본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적어도 부인이든 남편이든 한국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둘 다 캐나다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것도 신고할 때 세금 그 연말 정산이라 그러죠. 그거 할 때도 원래 한국 사람 제가 알기로 있으면 청약 통장이 있으면 그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금 공제가.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외국인한테 많이 주지 않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 국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세금 혜택까지 다 주고 이런 청약 혜택까지 다 주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나는 한국인인데 왜 이렇게 못 받지 생각했다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캐네디언이 아니라 외국인이 집 살려고 하면 막아놨거든요. 당연히 자기 국민 먼저 챙기는 게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저희가 여기 살아도 불편하게 그냥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살겠다고 마음 먹은 이상. 그리고 뭐 저희가 그냥 특별한 케이스로 한국 사람이었다가 외국인이 됐고 다시 온 거니까 억울해 보일 수 있는 거지 사실상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이제 살면서 납득하고 살고 있는 거고 항상 모든 상황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나쁜데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내 상황을 최선으로 만드는 방안이 다 있거든요. 그쵸. 그런 거를 그냥 저희는 생각하고 그냥 그래 뭐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보자 라고 최선의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계속 한국에 계속 정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예전에는 되게 한 곳에 정착해야 된다는 신념이 강했고 뭐 지금도 사실 강한데 계속 이방인으로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민자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이민자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뿌리를 터야 되는 곳이 어딘가라는 그 고민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왜 식물 중에서도 뿌리 없는 식물들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퍼지면서 민들레같이 그렇게 번식하는 식물처럼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적응해서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그러면 우려되는 건 자녀가 그에 따른 오는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도 아이 계획이 이제 퓨처에 있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너무 깊게는 아직 못했어요. 아직은 없으니까 또 나중에 가선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식 교육을 한국에서 시키든 외국에서 시키든 전 상관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있는 비전이 같고 골만 같다면은 그게 캐나다에서 키우든 한국에서 키우든 내 자식이 여기서 자라면 잘못될 것 같아, 여기서 자라면 저 좋을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고 교육을 얼마나 잘하냐 부모의 그건 달린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여기서 살면은 쭉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캐나다에서 제 그 선생님 직장을 이제 그만뒀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바로 그만둔 게 아니라 2년 동안 또 걔네들이 그걸 홀드 시켜줘요. 내가 나가 있어도 너는 다시 돌아온다고만 얘기하면은 다시 똑같이 똑같은 직장으로 똑같은 학교로 들어와도 돼 이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몇 개월 전에 그거를 디시전 메이킹을 한 거예요. 완전 안 가겠다고. 그렇죠. 당연히 여기 지금 제가 한국에서는 거기서 버는 월급의 반도 못 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는데 사실은 근데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이고 이제 그만뒀고 왜냐면 저는 남편을 서포트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거든요. 여자라서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성향 자체가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나보다는 일단 큰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가 되게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나는 옆에서 선생님 하면서 그게 나의 패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내가 돈을 벌어서 남편을 서포트 꾸준히 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걸로 일단은 만족하고 있어요. 일단은. 네. 그러면 그렇게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일점 오르면서 월세 네. 60만 원 정도 내면서 이렇게 저축하면서 알뜰살뜰 살잖아요. 네. 두 분은 그럼 지금 이렇게 해서 합해서 소득이 두 분이 얼마나 되세요? 둘이서 하면은 한 600만 원 정도 600. 되죠. 네. 뭐 그게 부족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몰랐어요. 왜냐면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벌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네, 왜냐면 정말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비싸고 네. 렌트가 거기는 한 달에 토론토 시내 같은데 지금 100만 원 정도. 220만 원이에요. 월세가요? 그 월세 500 스퀘어 피트 거기가. 10몇 평짜리가요? 그 14평짜리가 220만 원이에요. 와, 진짜 비싸다. 네, 그래서 캐나다는요, 저희 같은 수입으로는, 그래서 제가 수입이 거의 반 정도 넘게 됐다는 게, 그러니까 일단 보험도 없고, 뭐 펜션 이런 것도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거 보면 한국이 진짜 물가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또 어찌됐건 두 분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누가 봤을 때 지금 30대 신혼부부가 이런 데 살고 있으면 한국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정말 두 분이 봤을 때 이러한 삶 행복하십니까? 저는 근데 사실 저는 행복이라는 걸 쫓으면서 사는 인생은 별로 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행복을 목표로 두고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요? 열심히 그냥 사명감을 갖고 예를 들어서 그 사명감이라는 건 뭐 일이 됐든 가족이 됐든 뭐 자식이 됐든 그 사명감을 갖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성취감에 살지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은 행복이라는 게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다가오는 행복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그걸 즐기고 또 언젠가 또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 그 순간에 놓여진 저의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저의 책임, 뭐 가장에 대한 책임, 나중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책임, 제 일에 대한 책임 그런 거를 위해서 살지 전 행복이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행복해요. 저는 그냥 딱 행복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지금 행복해요 이러면 나는 그냥 I am happy. 행복. 전 진짜 두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행복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제가 알기로 그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무한 경쟁의 이 사회에서 지는 순간 뒤처진다는 그런 강박관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캐나다나 이런 외국은 뭔가 상대적으로 되게 살기 좋고 관대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20대를 그래도 캐나다에서 보내봤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한국에 와봤잖아요. 이 캐나다 사람들과 한국인들 정말 이 행복 지수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되게 경쟁도 심하고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사는 거를 체감적으로 느껴요. 저도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는 어떨 때는 느끼는 게 한국 사람은 노는 것도 진짜 열심히 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평촌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그 조그만한 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뺑뺑이 돌면서 열심히 노는데 아니 와 진짜 그 좁은 공터에서 그거를 이렇게 막 놀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어릴 때부터 저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가 경쟁보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뭐 문화적인 걸 수도 있고 진짜 지리적인 걸 수도 있고요. 그 나라에 그냥
문화 자체가 거기는 막 그렇게 막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명감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경쟁, 치열하게 너 맨날 이렇게 치이면서 살지 않고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워라밸, 나만의 어떤 개인 시간 그런 거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좀 뭔가 좀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캐나다에는 열심히 사지 않은 사람이 없느냐? 뭐 그건 아니죠. 네. 어디 가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죠. 저는 여유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네. 특히 캐나다에서도 선생님 해보고 여기서도 하고 있어서 느끼는 큰 점이 캐나다에서는 그 얘기는 많이 해요. 남과 너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그 얘기를 선생님들도 항상 아이들한테 해주고 부모님들도 항상 아이들한테 비교하지 말고 너가 갈 길은 너가 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초이스를 많이 줘요. 여기 대학을 가고 싶니? 여기 대학을 가고 싶니? 아니면 너가 대학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네가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네가 찾아봐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조금 아이들을 내버려두는 네.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좀 그런 게 많아서 당연히 남 신경 쓰이고 남들보다 잘하고 싶고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교육을 하도 많이 듣고 제가 반복돼서 해서 그런진 몰라도 남과 경쟁하는 삶보단 그냥 내 길을 묵묵히 가자. 안 듣자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게 맞다고 진짜 확실히 비전이 있고 골이 있으면 그냥 묵묵하게 그냥 가자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밸런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오히려 너무 사람들이 너무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아예 반대의 문제죠. 왜냐면 한국은 너무 경쟁도 심하고 너무 치열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살도 하고 막 멘붕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경쟁 자체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건강한 경쟁이면은 그게 오히려 내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데 다만 그 경쟁이 나의 어떤 자존감과 나의 모든 그런 거를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는 좀 그게 좀 힘들겠죠.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영상에 출연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 게 사람마다 너무 뭔가 자기만의 상황이 다르고 그 사람마다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냥 저희를 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사는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저희를 욕을 하든 아니면 저희를 보고 뭐 용기를 가시든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여기서 잘 살 수 있겠다 뭐 한국이 됐든 캐나다가 됐든 그런 그냥 희망을 가지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특이한 케이스면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둘 다 한국에서 살지만 그리고 얼굴도 한국인이지만 이제 외국인 신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른 사람도 선입견 갖지 않고 봐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도 이게 당연히 선입견이라는 건 어디 가나 존재하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하버드 나오고 뭐 저 견인 교수고 저희 선생님이고 그리고 월급도 캐나다에서보다 반도 못 받고 이런 평택에서 월세 살고 1.5룸 살고 있어도 이렇게 러셀 TV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잘나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러셀 TV에 나오셔서 그냥 이렇게 자기 삶을 얘기하고 이게 친구처럼 얘기하고 하나의 친구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욕먹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냥 저희를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입견 없이 요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선입견 안 가지고 보는 게 어렵겠지만 그게 어디 가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캐나다에서든 한국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네네. 이렇게 두 분이서 그래도 용기 내서 나와주셨는데 너무 나쁜 쪽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